어떤 이름은 평생 잊히지 않는다. 잊으려고 이를 악물수록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이름이 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10년 동안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가 아니었다. 꺼내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웠으니까. 지금의 나는 한세진이다. 세진 컴퍼니 대표이사. 직원 214명. 연매출 480억. 창업 8년 차. 38.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한다. 어떻게 혼자서 여기까지 왔냐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는다. 혼자가 아니었어. 나한테는 아주 훌륭한 동기부여가 있었거든. 그날도 나는 오전 7시에 출근했다. 대표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38층. 나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 루틴을 8년째 지키고 있었다. 처음 이 건물에 입주하던 날 나는 이 창문 앞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다. 여기서부터는 아무도 나를 내려다보지 못한다. 비서실장 오미래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20년 지기가 주는 특권이었다. 대표님, 오늘 오전 스케줄 브리핑 할게요. 9시에 마케팅팀 주간 보고 11시에 투자사 미팅, 오후 2시에 미래야. 왜요? 커피 다 마시고 들을게. 미래가 태블릿을 옆구리에 끼우며 혀를 찼다. 8년째 똑같은 루틴 좀 바꾸시지. 그 창문이 그렇게 좋아요? 좋아. 뭐가요? 아무도 나보다 높은 데 없는 게. 미래가 피식 웃었다. 나도 웃었다. 이 농담을 우리는 8년째 하고 있었다. 오전 보고가 끝난 뒤 미래가 서류 묶음을 들고 들어왔다. 이번 주 신입 공채 지원서예요. 최종 면접 전에 대표님이 한번 훑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응, 나죠. 나는 보고서에 서명하면서 한 손으로 지원서 묶음을 당겼다. 대충 훑어볼 생각이었다. 그냥 얼굴 한번 익혀두는 정도. 나는 최종 면접 전에 지원자 서류를 미리 보는 편이었다. 사람을 뽑는 건 숫자 보는 것보다 훨씬 집중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넘기는 손이 멈췄다. 네 번째 지원서. 이름란에 찍힌 두 글자, 아니 세 글자. 강준혁? 나는 그 이름을 3번 읽었다. 한 번은 눈으로, 한 번은 머릿속으로, 한 번은 심장으로. 설마 생년월일을 확인했다. 맞았다. 사진을 봤다. 10년이 지나도 알아볼 수 있었다. 눈매가 그대로였다. 나를 보며 웃던 그 눈매가, 나를 보며 미안하다고 했던 그 눈매가. 진짜구나. 나는 지원서를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 도심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풍경이었다. 그런데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빠르게 뛰는 게 아니었다. 무겁게 뛰었다. 10년 전에도 이랬다. 그의 전화를 받던 날 심장이 딱 이렇게 뛰었다. 한세진, 정신 차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심호흡했다. 10년 전이 떠올랐다. 28배 나는 반지하 월세방에 살았다.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던 시절이었다. 강준혁은 그때 대기업 계열사 신입사원이었다. 우리는 2년을 사귀었고 약혼 반지를 교환했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준혁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카페 알바를 마치고 앞치마를 풀던 나는 그 목소리에서 직감했다. 세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결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앞치마를 쥔 채로 그 자리에 섰다. 왜?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 어머니가 내 집안이 너무 힘들다고. 힘들다.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박혔다.
힘들다. 가난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다 같은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반지를 빼서 서랍 안에 넣었다. 미래가 그날 밤 반지하 방에 찾아와서 내 옆에 앉았다. 나는 미래한테도 울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나 저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 될 거야. 미래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해봐.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다짐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8년의 창업, 수십 번의 실패, 투자자한테 무릎 꿇을 뻔한 날들, 직원들 월급 못 줄까봐 새벽에 혼자 울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서랍 안에 넣어둔 그 반지 때문이 아니었다. 저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이 되겠다. 그 한 문장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었다. 지원서 한 장으로. 나는 다시 지원서를 펼쳤다. 천천히 이력서를 읽었다. 대기업 퇴직, 스타트업 창업 실패, 이혼, 재취업 준비 중. 줄줄이 적혀 있는 10년의 내리막이 한눈에 들어왔다. 잘 됐군. 나는 인터폰을 눌렀다. 미래야. 왜요? 이번 공채 최종 면접, 내가 직접 들어갈게. 잠깐 침묵이 흘렀다. 대표님이요? 신입 공채예요? 응. 누구 있어요? 지원자 중에. 나는 지원서를 덮으며 말했다. 면접 일정 잡아줘. 미래가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켰다. 설마 강준혁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이 오늘따라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10년을 기다렸다. 이제 내가 시작한다. 1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면접 날은 수요일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옷을 고르는 데 시간이 걸렸다. 아니, 정확하게는 옷을 고르는 척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다. 네이비 수트, 딱 떨어지는 재킷, 일자 팬츠, 굽있는 펌프스. 내가 중요한 자리에서 항상 입는 조합이었다. 오늘은 중요한 자리니까.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립스틱은 버건디. 눈매는 또렷하게. 나는 거울 속 여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한세진, 오늘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면접실은 12층 회의실이었다. 나는 면접관 자리에 앉았다. 오른쪽에 인사팀장 박 부장, 왼쪽에 미래. 미래는 아침부터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면접실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래가 낮게 말했다. 세진아, 진짜 괜찮아? 응. 심장은? 멀쩡해. 거짓말. 미래야. 오늘 내 역할은 지켜보는 거야. 끼어들지 마. 미래가 입을 다물었다. 그 표정이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인 얼굴이었지만 20년 지기답게 참았다.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다. 나는 서류를 보며 질문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완벽하게 집중했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면접관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원자가 문을 열었다. 강준혁이었다.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10년 전보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았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다. 그래도 걸음걸이는 그대로였다. 어깨를 펴고 걷는 그 걸음걸이. 그는 면접관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강준혁입니다. 나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다. 알아봤나? 슬쩍 위를 봤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면접관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특별히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역시 10년 전 나는 반지하 월세방에 살던 알바생이었다. 지금의 나는 네이비 수트를 입고 38층 대표실에 앉는 사람이었다.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가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했다. 좋아. 이쪽이 더 재미있겠군. 나는 서류를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앉으세요. 지원 동기가 뭔가요? 세진 컴퍼니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이 업계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있고 대표님의 경영 철학에서 그런 말 말고요. 강준혁이 멈췄다. 준비해온 답변 말고 진짜 이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래가 내 옆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 부장이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다. 강준혁이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들이 전부 제 선택의 결과였고, 이제는 제대로 된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볼펜을 천천히 돌렸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 말이 어딘가에 걸렸다. 나는 그 걸림을 무시했다. 전 직장 퇴직 사유가 희망퇴직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원한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부 축소로 인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강준혁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판단이 흐렸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고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읽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었습니다. 나는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경험이 지금 어떤 도움이 됩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느리게 배웠지만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사람 보는 눈.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10년 전에는 없던 눈이겠지. 그때 당신이 제대로 봤더라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앉아있지 않았을 테니까. 면접은 20분이 걸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었다. 강준혁 씨,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모양이었다. 그가 잠깐 굳었다. 있습니다. 어떤 후회입니까? 강준혁이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흔들렸다. 면접 내내 단단하게 유지하던 눈이 그 질문 하나에 흔들렸다.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됐지만 아직도 틀린 선택이었다는 걸 압니다. 틀린 선택이요. 네.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선택입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강준혁이 일어나 인사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나는 말했다. 강준혁 씨. 그가 돌아보았다. 결과는 내일 연락드릴게요. 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미래가 즉시 몸을 틀어 나를 보았다. 야, 한세진. 심장 괜찮아? 응. 진짜로? 나는 덮어놓은 서류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몰라봤어. 끝까지. 미래가 낮게 욕을 뱉었다. 이 뻔뻔한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떨어뜨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떨어뜨리면 끝이다. 그리고 나는 영영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지 못한다. 붙여. 뭐? 합격시켜. 1팀 직속으로. 미래가 눈을 크게 떴다. 1팀이면 내 직속이잖아. 응. 세진아, 그거 너 힘든 거야. 걔 힘든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둘 다. 그날 밤 나는 퇴근하지 않았다. 대표실 소파에 앉아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촘촘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강준혁이 오늘 밤 있는 곳일 수도 있었다.
결과 연락을 기다리며 어딘가에 앉아있을 그 사람. 나는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은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꺼내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10년 전 반지를 넣어둔 그 상자를. 이사할 때마다,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나는 이 상자를 제일 먼저 챙겼다. 버리지 않은 건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미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강준혁한테 합격 통보해줘. 미래의 답장이 왔다. 알겠어. 근데 세진아, 너 울지 마.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보았다. 울긴. 이제 시작인데. 10년 전 그가 나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내가 내려다볼 차례였다. 딱 거기까지만 강준혁. 거기서 끝내줄게. 신입사원 강준혁, 잘 부탁드립니다. 입사 첫날은 월요일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대표실 창가에 섰다. 커피를 손에 들고 평소와 똑같은 루틴이었다. 다른 게 있다면 오늘은 창밖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즉시 잘랐다. 한세진,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정신이 들었다. 나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자리에 앉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강준혁의 첫 출근. 그리고 내가 준비해둔 첫 번째 장치. 미래가 들어왔다. 왔어요. 지금 1팀 자리에 앉혔어요. 팀장한테는 얘기했어? 했죠. 박 팀장이 왜 신입을 자기 팀에 배치하냐고 엄청 따지던데 대표님 지시라고 했더니 그냥 조용해지더라고요. 이번 주 안에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게 해줘. 신규 거래처 분석 보고서. 데이터 전부 원본으로. 미래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거 3년 차도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응. 신입한테요? 응. 미래가 한숨을 쉬었다. 세진아, 이거 복수야 아니면 진짜 업무야? 나는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다. 둘 다라고 했잖아. 오전 10시. 나는 1팀 구역을 지나갔다. 일부러 지나간 게 아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였다. 급할 것 없는 서류를 들고 굳이 1팀 쪽 복도를 선택해서 걸어갔다. 강준혁은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인사팀에서 지급한 노트북 회사 규정집, 그리고 박 팀장이 아침에 던져줬을 업무 매뉴얼. 그것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강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빠르게 읽고 있었다. 주변 팀원들이 그를 힐끔거렸다. 40이 넘은 신입사원은 어느 회사에서든 시선을 끌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강준혁은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봤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임원으로 봤을 것이다. 나는 복도 끝에서 한번 돌아봤다.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꼿꼿이 세운 등. 40 넘은 신입사원 자리에 앉아서도 등을 구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저 등 때문이었지. 10년 전 내가 그 사람한테 빠진 건 저 등 때문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부러지지 않는 등. 그런데 그 등을 가진 사람이 나를 구부러뜨렸다. 나는 고개를 돌리며 계속 걸었다. 추억 감상할 시간 없어, 한세진. 사흘이 지났다. 나는 미래를 통해 강준혁의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박 팀장의 말에 따르면 강준혁은 불평 한마디 없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신규 거래처 분석 보고서도 이미 초안을 잡고 있다고 했다. 박 팀장이 그러는데요. 미래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생각보다 일을 잘한대요. 데이터 분석 속도가 빠르고 질문도 핵심만 한다고. 나는 보고서를 받아들며 말했다.
어느 팀원한테 물어봤어? 박 팀장 말이요. 팀원들한테 직접 물어봐. 왜요? 팀장은 나한테 좋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팀원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얘기 나와. 미래가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세진아, 너 설마 걔 잘하는 거 기대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면 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해? 나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하지 않았다. 미래가 피식 웃으며 나갔다. 아니야. 기대하는 게 아니야. 잘하면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뿐이야. 입사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였다. 나는 우연히 탕비실에서 강준혁과 마주쳤다. 진짜 우연이었다. 나는 커피 머신 앞에 서 있었고 강준혁이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나는 커피 머신 버튼을 눌렀다. 강준혁이 정수기 쪽으로 걸어가서 물을 받았다. 우리 사이에 탕비실 특유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준혁이 먼저 말했다. 보고서 초안 금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목요일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분량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분량은 상관없어요.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컵을 들고 탕비실을 나가려다 멈추더니 말했다. 대표님, 응?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혹시 저 아십니까? 나는 커피잔을 드는 손이 멈출 뻔했다. 왔다. 나는 자연스럽게 커피잔을 들며 그를 보았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글쎄요. 면접 때 봤죠. 그 전에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잠깐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이 진지했다. 진짜로 기억을 더듬는 눈이었다. 아직 모르는구나. 저 그런 말 자주 들어요. 흔한 인상인가 봐요. 나는 먼저 탕비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약간 떨렸다. 아주 약간. 흔들렸잖아, 한세진. 딱 0.1초지만 흔들렸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다음엔 0초다. 목요일 강준혁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나는 퇴근 후 대표실에서 혼자 그 보고서를 펼쳤다. 미래한테도 말하지 않고 읽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이거. 나는 보고서를 들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데이터 분석이 날카로웠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한 게 아니라 거래처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세 가지 변수로 나눠서 분석하고 리스크 시나리오까지 제시해 놓았다. 신입사원 수준이 아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팀 3년 차들보다 훨씬 나았다. 이 사람 일은 하는구나. 나는 보고서를 덮으며 천장을 봤다. 그러니까 더 밉지. 10년 전 그가 무능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능력이 있었다. 있으면서도 그 순간 어머니 말 한마디에 나를 잘라냈다. 능력이 있으면서 겁쟁이였던 거야. 그게 더 나쁜 거야. 나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다. 다음 주에 더 어려운 걸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가 버텨낼 때마다 나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무거운 걸 얹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나를 알아보는 날, 그 무게 아래에서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것이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8년을 버텼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불을 끄고 대표실을 나섰다. 복도 끝 1팀 구역을 지나쳤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야근 중인 사람이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려 했는데 저절로 멈춰졌다. 강준혁이었다. 혼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이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또 뭔가를 하고 있었다. 다음 주 업무를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기 앉아 있는 걸까? 나는 그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싫었다.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필요 없는 생각이야. 쓸데없는 생각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다. 한세진, 너 지금 뭔 표정이야?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억지로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대표님, 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윤태경이 처음 나타난 건 강준혁이 입사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다. 분기별 거래처 미팅, 세진 컴퍼니 대회의실, 오후 2시. 나는 미팅 전에 참석자 명단을 훑다가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윤태경, YT건설 대표이사.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미래를 불렀다. 윤태경, 이번에 왜 참석해? YT건설이 이번 분기부터 우리 플랫폼 기업 고객으로 들어왔잖아요. 계약 규모가 꽤 커요. 근데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윤태경, 강준혁의 전 처남. 강준혁이 재벌가 여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중심에 전 처남인 윤태경이 있었다는 것도, 그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아니, 그냥 나는 명단을 내려놓았다. 변수가 생겼군. 미팅은 오후 2시 정각에 시작됐다. 대회의실에는 거래처 대표들과 세진 컴퍼니 팀장급 이상이 참석했다. 나는 상석에 앉았다. 윤태경은 거래처 측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다. 40대 초반, 잘 차려입은 외모, 여유로운 미소. 겉으로는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눈이 달랐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눈. 방 안의 모든 것을 계산하는 눈.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을 나는 알고 있다. 미팅이 한창 진행되던 중 문이 열렸다. 박 팀장이 자료를 가져오면서 강준혁을 데리고 들어왔다. 신입이지만 이번 거래처 분석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으니 발표 자리에 배석시키라는 내 지시였다. 강준혁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윤태경의 눈이 강준혁에게 향했다. 그리고 멈췄다. 강준혁도 윤태경을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0.5초. 그 짧은 순간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저 두 사람 서로 알고 있다. 강준혁은 표정을 빠르게 정리하고 박 팀장 뒤에 섰다. 윤태경은 천천히 시선을 거두며 아무렇지 않은 척 자료를 내려다봤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연습된 무표정이다. 나는 미팅 내내 두 사람을 관찰했다. 윤태경은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두 번 더 강준혁 쪽을 봤다. 강준혁은 한 번도 윤태경 쪽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역력했다. 미팅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윤태경이 내게 다가왔다. 대표님, 오늘 좋은 자리였습니다. 세진 컴퍼니 팀 수준이 높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발표 자료 작성하신 분이 신입이라고요? 보고서 퀄리티가 상당하던데. 네, 이번에 새로운 분이에요. 윤태경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아는 분 같던데. 강준혁 씨 맞죠?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아, 아세요? 예전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반갑네요. 이런 데서 만나다니. 그 말투에 뭔가가 실려 있었다. 반가움이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였다. 이 사람 강준혁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미팅이 끝나고 2시간 뒤였다. 미래가 대표실로 뛰어들어왔다. 세진아, 큰일 났어. 뭐가? 윤태경이 강준혁한테 연락했어.
퇴근 후에 만나자고.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알았어? 1팀 막내가 강준혁 핸드폰 화면 봤대. 윤태경 이름으로 문자 왔다고. 근데 내용이 좀 이상했나 봐. 막내가 나한테 귀뜸해줬어. 내용이 뭐래? 오랜만이다. 할 얘기 있다. 오늘 저녁 봐. 이게 전부래. 나는 잠시 생각했다. 윤태경이 강준혁에게 접근하는 이유. 두 사람의 관계. 강준혁이 모든 재산을 잃은 것과 윤태경의 관계. 윤태경이 강준혁한테 뭘 원하는 거지. 강준혁이 답장했대? 모르겠대. 핸드폰 넣어버렸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래야, 오늘 저녁 윤태경이 어디 가는지 알 수 있어? 미래가 나를 바라보았다. 세진아, 지금 그 사람 따라가려는 거야? 정보 수집이야. 그게 그거잖아. 미래야. 알았어, 알아볼게. 근데 세진아. 미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윤태경 사람이야. 조심해. 그날 저녁 8시. 나는 강남한 호텔바 근처에 있었다. 미래가 알아낸 장소였다. 나는 로비 카페에 앉아서 아이패드를 펼쳐놓고 일하는 척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을 끼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세진 컴퍼니 대표이사가 호텔 로비에서 전 약혼자 감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8시 10분. 강준혁이 들어왔다. 그리고 5분 뒤 윤태경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밭 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로비에서 봐 입구가 보이는 자리로 이동했다. 유리병 너머로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표정만 보였다. 처음에는 윤태경이 말을 많이 했다. 강준혁은 듣고 있었다. 무표정하게. 그러다가 강준혁이 무언가 말했다. 짧게. 윤태경의 표정이 바뀌었다. 웃음이 거쳤다. 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태경이 그의 팔을 잡았다. 강준혁이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떼어냈다. 강준혁이 발을 나왔다. 나는 순간 몸을 돌렸다. 아이패드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숙였다. 강준혁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나는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강준혁이 거절했다. 윤태경의 제안을. 무슨 제안인지는 몰랐다. 그러나 강준혁이 거절했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히 봤다. 왜 거절했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싫었다. 강준혁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도 싫었다. 상관없어. 윤태경이 뭘 원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을 나왔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코트깃을 세우며 걸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나는 등이 굳었다. 천천히 돌아봤다. 강준혁이었다. 호텔 입구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표정이 복잡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기도 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나는 코트깃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자연스럽게 웃었다.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요. 이 호텔에서요? 네. 강준혁이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이 뭔가를 읽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다. 강준혁 씨는요? 지인을 만났습니다. 윤태경 대표요? 강준혁의 눈이 흔들렸다.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미팅에서 아는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같이 들어가는 거 봤어요. 강준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대표님, 응. 윤태경이 저한테 접근하는 건 저 때문이 아닐 겁니다. 대표님 회사 때문일 거예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굳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경고를 하고 있다. 왜 저한테 그 말을 해요? 강준혁이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냥 옳은 것 같아서요. 그가 먼저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래 서 있었다. 밤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 나는 고개를 흔들며 걸음을 옮겼다. 정신 차려, 한세진. 이건 변수야. 예상치 못한 변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저 한세진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세진컴퍼니 창립 기념일은 매년 11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다. 8년 전 이 회사를 처음 만들던 날이 11월이었다. 반지하 월세방 책상 위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들던 날. 손이 떨렸던 날. 그날을 나는 해마다 잊지 않았다. 잊으면 안 됐다. 그 떨림을 기억하는 한 나는 절대로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창립기념 행사는 매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후 6시 회사 근처 연회장. 전 직원 참석. 대표 인사말, 우수사원 시상, 저녁 식사. 딱딱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 않게. 그게 내가 고집하는 방식이었다. 올해는 달랐다. 강준혁이 있었다. 나는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연회장에 도착했다. 드레스는 버건디 컬러였다. 라인이 깔끔한 미디 기장. 귀에는 작은 골드 이어링. 나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매무새를 점검했다. 미래가 옆에서 말했다. 오늘 엄청 신경 썼네. 매년 이래. 아니거든. 작년엔 검정 수트였고 재작년엔 네이비였어. 버건디 드레스는 처음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준혁 오늘 행사 참석해. 전 직원 참석이잖아. 그래서 신경 쓴 거잖아. 미래야. 왜? 오늘 입 좀 닫고 있어. 미래가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알겠어. 근데 세진아, 너 오늘 진짜 예뻐.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인정했다. 오늘 조금 신경 썼다. 행사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인사말을 마치고 우수사원 시상이 끝났다. 나는 테이블을 돌며 직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눴다. 8년 된 회사였다. 창립 멤버부터 이번 달 신입까지 얼굴을 아는 직원이 대부분이었다. 강준혁은 1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는 1팀 테이블로 다가가며 자연스럽게 팀원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올해도 고생 많았어요. 4분기 마무리 잘 부탁해요. 팀원들이 일어서려 하자 손으로 제지했다. 앉아 있어요. 강준혁도 일어서려 했다가 앉았다. 나는 그 자리를 지나치려다가 자연스럽게 강준혁 앞에서 멈췄다. 강준혁 씨, 적응은 좀 됐어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보고서 잘 봤어요. 다음 달에 좀 더 어려운 거 드릴 거예요. 강준혁이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잘하겠습니다. 주변 팀원들이 키득거렸다. 신입한테 직접 더 어려운 거 주겠다고 하는 대표라니. 나는 웃으며 테이블에서 돌아섰다. 그때였다.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작은 소란이었지만 나는 감지했다. 돌아봤다.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60 중반에서 후반 사이. 화려한 한복 차림.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전형적인 상류층 여성의 차림새.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강여사, 10년 전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집안을 봐야 한다고. 그 목소리가, 그 눈빛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남아 있었다. 왜 여기에?
강 여사의 시선이 1팀 테이블을 향했다. 강준혁을 발견한 것이었다. 준혁아. 연회장 안에 그 목소리가 울렸다. 여러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다. 강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걱정이 되지. 오면 안 되냐? 행사 중이에요. 알아. 잠깐만 있다 갈게.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자리에 서 있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10년 전 그 목소리가 지금 이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미래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세진아. 알아. 괜찮아? 응. 미래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나는 그 손을 느끼며 숨을 고르게 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나를 보고 있다. 강 여사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이 잠깐 흔들렸다. 누군가를 알아보려는 것처럼. 그러나 이내 그냥 시선을 거뒀다.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당연했다. 10년 전 나는 카페 앞치마를 두른 반지하 알바생이었으니까.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강 여사 쪽으로. 강준혁이 나를 보았다. 그 눈에 뭔가가 스쳤다. 경계인지 당혹인지. 나는 강 여사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대표 한세진입니다. 강 여사가 내 손을 잡으며 웃었다. 아, 대표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아들이 신세를 지고 있어서요. 잘 오셨어요. 강준혁 씨 일 정말 잘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 아들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강 여사가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표님이 이렇게 젊으신 분인 줄 몰랐네요. 몇 년생이세요? 88년생입니다. 강 여사의 눈이 잠깐 멈췄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준혁이랑 동갑쯤 되겠네요. 네, 2살 차이예요. 강 여사가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이 어색했다. 나는 강준혁을 보았다. 강준혁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에서 뭔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계산하고 있었다. 대표 한세진, 88년생, 2살 차이, 자신과의 나이 차, 알아가고 있다. 나는 강준혁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강준혁 씨, 어머님 잘 모셔드려요. 그리고 돌아섰다. 등 뒤에서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잠깐 나가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손이 떨렸다. 드레스 자락을 쥔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미래가 옆에 붙었다. 세진아, 강준혁 표정 봤어? 봤어. 알아본 것 같은데. 나는 샴페인 잔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제 알겠지. 그럼 어떡해?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쌉싸름했다. 기다리면 되지. 걔가 먼저 올 거야.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빠져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연회장 한쪽 테라스에 나와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샴페인 잔을 손에 쥔 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다. 대표님, 강준혁이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는 테라스 입구에 서 있었다. 행사장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얼굴에 10년 전에는 없던 표정이 있었다. 할 말 있어요? 강준혁이 천천히 걸어왔다. 내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니, 내려다본다기보다는 마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한세진 씨. 그 이름 석자가 밤 공기 속에 떨어졌다.
나는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대표님이라고 해요. 한세진 씨, 맞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10년 만이네요, 강준혁 씨. 강준혁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밤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촘촘히 깔려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을 배경으로 서서 10년 전 반지하 방에서 혼자 전화를 끊었던 그 여자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걸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내 대답이야, 강준혁.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복수하려고 날 합격시킨 거야? 그날 밤 나는 테라스에서 오래 있지 않았다. 강준혁이 내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나는 먼저 돌아섰다. 샴페인 잔을 테라스 난간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행사장 정리해야 하니까. 강준혁이 내 팔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그가 먼저 내 몸에 손을 댄 것이. 한세진 씨, 대표님이요. 한세진 씨. 나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10년 전에도 저 손이었다. 반지를 끼워주던 손,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나를 잘라내던 목소리의 주인인 손. 내일 얘기해요. 나는 팔을 빼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는 출근해서 대표실에 앉자마자 강준혁이 올라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커피를 손에 들고 창가에 섰다. 평소와 똑같은 루틴. 그러나 오늘은 커피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8시 반.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와요. 강준혁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나와 비슷했다. 그는 문을 닫고 내 앞에 섰다. 나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강준혁에게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면접 전날부터요. 지원서 보고? 네. 강준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서 직접 면접에 들어온 거고 합격시킨 것도 1팀에 배치한 것도 네. 전부 알면서 한 거군요. 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숨기지도 않았다. 사실이었으니까. 강준혁이 낮게 말했다. 복수하려고 합격시킨 겁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뭡니까? 강준혁 씨가 일을 못했다면 떨어뜨렸을 거예요. 실력 있으니까 합격시킨 거예요. 그리고 1팀 직속 배치는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준혁이 피식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신 거잖습니까? 저 그 정도는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무너지는 거 보고 싶었어요. 내 앞에서. 강준혁이 굳었다. 1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나도 한 번쯤은 당신을 내려다보고 싶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강준혁이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나는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됐나? 됐어야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강준혁이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직서입니다. 나는 그 봉투를 내려다봤다. 수리 안 해요. 대표님, 수리 안 한다고요. 강준혁이 나를 바라봤다. 왜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뭐가요? 나는 봉투를 서랍 안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윤태경이요. 강준혁의 눈이 달라졌다.
나는 윤태경이 세진 컴퍼니의 핵심 거래처 데이터에 접근하려 한다는 정황을 설명했다. 호텔바에서 내가 직접 본 것, 그 이후 미래가 파악한 정보들, 강준혁이 거절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강준혁이 말했다. 윤태경이 저한테 요청한 건 세진 컴퍼니 거래처 리스트였습니다. 저한테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거절했습니다. 알아요. 봤습니까? 그날 밤. 네. 강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왜 거절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거절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강준혁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 뭔가가 흔들렸다. 저를 믿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기 어려웠다.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다. 일단은요.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미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심각했다. 나는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했다. 뭔가 터졌다. 세진아, 큰일 났어. 미래가 들고 온 건 내부 감사팀의 긴급 보고서였다. 세진 컴퍼니 서버에서 거래처 관련 핵심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전송 시각은 어젯밤 11시. 창립기념 행사가 끝난 직후였다. 그리고 전송에 사용된 내부 계정이 문제였다. 미래가 보고서를 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세진아, 계정이 강준혁 거야. 방안이 얼어붙었다. 나는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강준혁도 보고서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나는 글을 보지 않고 보고서를 읽었다. 전송 계정 강준혁 입사 18일차 1팀 소속. 전송 시각 23시 11분. 전송 파일 거래처 계약 현황 및 단가 정보 일체. 수신처 외부 메일 주소 YT건설 도메인 추정. 나는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강준혁이 말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알고 있어요. 미래가 나를 봤다. 세진아, 지금 그 말이 나와? 계정이 강준혁 거라고 해서 강준혁이 한 게 아닐 수 있어. 하지만 미래야 감사팀한테 전송된 기기 IP 추적 요청해줘. 그리고 어젯밤 11시에 강준혁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해줘. 미래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나갔다. 강준혁이 말했다. 어젯밤 11시에 저는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알리바이 증명이 어렵겠네요. 네. 나는 눈을 감았다. 윤태경이 강준혁 계정을 이용했다. 거절당하자 다른 방법을 쓴 거다. 그런데 증거가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강준혁을 믿는다고 해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를 용의자로 처리해야 했다. 그게 절차였다. 강준혁 씨, 오늘부터 직무 정지예요. 강준혁이 굳었다. 대표님, 직무 정지는 해고가 아니에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입증 반납하고 대기해요. 저 아닌 거 알면서. 알아요. 그래도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 회사 214명이 다 보고 있어요. 강준혁이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출입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다. 한세진 씨,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나는 책상 위 출입증을 내려다보았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다. 강준혁이라는 이름이 인쇄된 작은 카드.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다. 10년 전에는 도망갔으면서 나는 출입증을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윤태경, 이건 내가 반드시 끝낸다. 내 회사에서 내 사람 이름을 이용한 것까지. 오후에 미래가 들어왔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세진아, IP 추적 결과 나왔어. 어디야?
전송된 기기 IP가 회사 내부망이 아니야. 외부 IP야. 그리고 접속 위치 추정해 보니까 YT건설 사무실 근처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태경이 강준혁 계정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아. 창립기념 행사 때 1팀 자리에 잠깐 윤태경이 지나갔대. CCTV에 잡혔어. 그때 강준혁 자리에 잠깐 멈췄고 그때 계정 정보를 빼간 거다. 나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어디가? 윤태경한테. 미래가 내 앞을 막아섰다.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가. 미래가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번엔 내가 운전할게. 너 지금 손 떨리잖아.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내 회사에 손댔다. 내 사람 이름으로. 이건 10년 전 파혼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이야. 10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당신 편이었습니다. 윤태경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빌딩 15층이었다. 나는 미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래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말보다 움직임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15층 문이 열렸다. YT건설 로비는 넓고 조용했다. 직원 한 명이 우리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혹시 예약하셨습니까? 세진 컴퍼니 한세진입니다. 윤 대표님께 전해주세요. 직원이 잠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오시랍니다. 기다리고 있었군. 나는 코트를 벗지 않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윤태경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고 손에 커피잔을 들고 우리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천천히 일어서며 웃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앉으시죠. 서서 해도 됩니다. 윤태경의 웃음이 조금 굳었다. 나는 미래를 보았다. 미래가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IP 추적 결과와 CCTV 캡처 화면이 떠 있었다. 이거 아시죠? 윤태경이 화면을 내려다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게 뭔지. 어젯밤 11시에 저희 회사 서버에서 거래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전송 IP가 이 건물 근처예요. 그리고 창립기념 행사 CCTV에 윤 대표님이 강준혁 씨 자리에서 멈추는 장면이 잡혔어요. 윤태경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대표님, 그건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요? 제가 강준혁이 반가워서 잠깐 인사하러 간 것뿐이고 데이터 유출은 저랑 관계없는 윤 대표님.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저한테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법무팀에 넘겼으니까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한 가지만 확인하러 온 거예요. 뭐려? 강준혁 씨 계정 정보 어떻게 입수했는지요? 윤태경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게 보였다.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나는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다. 계산해봐.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윤태경이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대표님, 우리 이렇게 적으로 지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업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협력이요. 세진 컴퍼니가 저희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서로 이득이지 않습니까?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윤 대표님. 나는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저한테 거래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지금. 윤태경이 말을 멈췄다. 제 회사 데이터 훔치고 제 직원 이름으로 뒤집어 씌우고 지금 저한테 거래를 하자고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의식적으로 낮췄다. 제 법무팀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기회를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는 걸 직접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나는 몸을 세우며 미래에게 눈짓했다. 미래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윤 대표님. 사무실을 나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래가 말했다. 잘했어. 아직 안 끝났어. 강준혁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아?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미래야, 강준혁한테 지금 당장 복직 통보해줘. 내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해. 미래야. 왜? 나 지금 좀 떨려. 미래가 나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떨린다고 하네. 웃지 마. 안 웃어. 근데 세진아. 응? 그거 복수 때문에 떨리는 거 아니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강준혁에게 전화를 건 건 그날 저녁이었다. 회사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법무팀과 회의를 마치고 모든 사람이 퇴근한 뒤에야 핸드폰을 들었다. 대표실에 혼자였다. 서울 야경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다. 벨이 2번 울렸다. 네, 한세진 씨. 대표님이 아니었다. 한세진 씨였다. 나는 그 호칭에 뭔가가 걸렸지만 넘겼다. 윤태경 건 정리됐어요. IP 추적이랑 CCTV로 강준혁 씨가 아니라는 거 확인됐고 법무팀에 넘겼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면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세진 씨. 응. 대답하고 나서 나는 스스로 당황했다. 응이라고 했다. 대표답지 않게. 직접 가셨습니까? 윤태경한테. 네. 혼자요? 미래랑 같이요. 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창밖을 보며 기다렸다. 강준혁이 말했다. 한세진 씨, 나 잠깐 볼 수 있습니까? 지금요? 네. 오래 걸리지 않을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안 된다고 해야 했다. 오늘 하루 충분히 많은 일이 있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오늘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좋지 않았다. 어디요? 장소는 회사 근처 공원이었다. 밤 10시. 늦가을의 공원은 차갑고 조용했다.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가로등이 띄엄띄엄 서 있었다. 강준혁이 먼저 와 있었다. 벤치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돌아봤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밤 공기 속에서 입김이 보였다. 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10년 전에 미안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 하려고 지원서 냈습니다. 한세진 씨가 이 회사 대표인 걸 알고 지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이 굳었다. 알고 지원했다고요? 네. 용기가 없어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 번만 하고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면접장에서 한세진 씨 보는 순간 도저히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는 숨을 참았다. 왜요? 10년 동안 한세진 씨가 어떻게 살았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여기까지 온 걸. 강준혁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세진 컴퍼니 처음 알았을 때 창업자 이름 보고 한참 화면을 봤어요. 한세진. 내가 잘라낸 그 여자가 이걸 만들었구나. 그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선택을 했는지. 강준혁 씨, 들어주세요. 오래 참았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10년 전에 어머니 말 들은 건 겁쟁이였기 때문이에요. 한세진 씨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집안 압력에 무릎 꿇었어요. 그게 제 평생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밤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바닥에서 굴렀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하러 왔고 한세진 씨가 저를 이용해서 복수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됐어요.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참으려 했다. 이를 악물었다. 울지 마, 한세진. 절대 울지 마. 강준혁이 말을 이었다. 근데 한 가지만요. 뭐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한세진 씨 편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8년 동안 울지 않았다. 창업하면서도 투자 거절당하면서도 직원 월급 못 줄까봐 무서웠던 밤에도 나는 울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낙엽 깔린 공원에서 이 남자의 목소리 하나에 울고 있었다. 한세진, 너 결국 울었네. 강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 섰다. 나는 고개를 든 채 눈물을 닦지 않았다. 닦으면 진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강준혁 씨? 한세진 씨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달렸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준혁이 천천히 웃었다. 10년 전에도 저 웃음이었다. 그 웃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게 화가 나면서 이상하게 반가웠다. 그럼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서서 공원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다. 강준혁도 옆에 섰다. 나란히 말없이 낙엽이 바람에 굴렀다. 10년이 걸렸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10년 전 그 전화를 끊었던 그 순간보다 훨씬 따뜻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할게요. 그날 밤 공원에서 우리는 오래 서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10년 전에는 이 사람 옆에서 침묵이 없었다. 항상 무언가를 얘기했고 웃었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지금은 말없이 나란히 서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웠다. 10년이 지나면 침묵도 달라지는구나.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바람에 밀렸다. 나는 코트 깃을 여미며 말했다. 들어가요. 춥다. 네. 강준혁이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나란히 공원을 빠져나왔다. 공원 입구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갈렸다. 그가 왼쪽, 내가 오른쪽. 내일 출근해요. 내가 먼저 말했다. 강준혁이 멈춰서 돌아봤다. 네, 출근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준혁 씨, 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한 말 기억하고 있을게요. 강준혁이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었다. 나는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이상하다. 10년 동안 이 사람 이름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가벼운 거지? 나는 그 가벼움의 정체를 굳이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걸었다. 윤태경 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다. 법무팀이 움직인 지 일주일 만에 윤태경 측 변호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합의 조건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세진 컴퍼니와의 거래 계약 전면 해지. 둘째, 데이터 유출에 대한 공식 사과문 제출. 셋째, 강준혁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및 서면 사과. 윤태경 측은 사흘 만에 전부 수락했다. 미래가 합의서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세진아, 끝났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다. 강준혁한테 알려줘. 내가 직접 알려줘. 미래야. 세진아. 왜?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해. 그게 맞잖아.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래를 바라봤다. 미래가 씩 웃었다. 20년 동안 내가 내 편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도 내 편 하나 추가해도 되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강준혁을 부른 건 그날 오후였다. 대표실이 아니었다. 회사 옥상이었다. 가끔 혼자 올라와 바람을 쐬는 곳. 직원들은 거의 올라오지 않는 곳. 강준혁이 옥상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난간 앞에 서 있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다. 맑은 날이었다. 가을 햇빛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돼 반짝이고 있었다. 강준혁이 내 옆에 섰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말고요. 네. 대표님 말고 한세진이라고 불러요. 강준혁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한세진 씨. 윤태경건 합의 끝났어요. 서면 사과도 받았고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내 회사 지킨 거니까. 우리는 잠시 도심을 내려다봤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준혁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시죠. 10년 동안 당신 이름으로 버텼어요. 강준혁이 나를 봤다. 당신이 나를 잘라냈을 때 나는 반드시 당신이 부러워할 사람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게 이 회사를 만든 이유였어요. 처음엔. 나중엔 달라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됐어요. 당신이 없어도. 그런데 나는 난간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다. 당신이 지원서 들고 나타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다행이다. 강준혁이 굳었다. 10년 만에 살아있는 거 확인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잘 있었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 분노가 왔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은 다행이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게 내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할게요. 강준혁이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한세진 씨. 응. 나도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해요. 나 아직도 한세진 씨가 좋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났다. 울 것 같기도 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게 이상했다. 10년 만에 하는 말치고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10년 동안 생각했더니 단순해졌어요. 나는 피식 웃었다. 강준혁 씨. 네. 천천히 해요. 네. 아주 천천히.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도심을 내려다봤다. 나란히. 말없이. 가을 햇빛 아래. 그런데 이번 침묵은 10년 전의 침묵과 달랐다. 그때는 말하지 못해서 생긴 침묵이었고 지금은 말을 다해서 생긴 침묵이었다. 그게 달랐다. 그게 전부 달랐다. 그로부터 2달 뒤 강준혁은 세진 컴퍼니에서 정식 직원이 됐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1팀에서 신사업팀으로 옮겼다. 그쪽이 그의 능력에 맞았다. 강 여사가 어느 날 회사 앞에 나타났다. 나는 미래한테 연락을 받고 내려갔다. 강 여사는 회사 입구 앞에 서 있었다. 10년 전 한복이 아니었다. 수수한 외투 차림이었다. 나를 보더니 강 여사가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제가 사과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잠시 강 여사를 바라봤다. 60대 후반의 여자. 아들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자신이 뭘 한 건지 알게 된 여자. 나는 말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강 여사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회사 1층 카페에 마주 앉았다. 강 여사가 말했다. 10년 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집안으로 봤어요. 그게 틀렸어요. 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오래된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대표님이 여기까지 오신 거 보고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는 강 여사를 바라봤다.
이 여자가 싫었다. 10년 동안 싫었다. 그 목소리가, 그 눈빛이. 그런데 지금 이 수수한 외투 차림의 여자를 보니까 그냥 늙은 어머니였다. 아들 걱정하는 어머니. 어머님, 강 여사가 눈을 들었다.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너무 오래 미워했어요. 강 여사가 입술을 떨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그냥 잘 지내요, 우리. 강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겨울이 왔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38층 창가에 섰다. 커피를 손에 들고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가끔 강준혁이 커피를 2잔 들고 대표실 문을 두드렸다. 한세진 씨, 저도 여기서 마셔도 됩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 2번째에도 안 된다고 했다. 3번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 우리는 나란히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씩 들고. 미래가 어느 날 그 장면을 보고 대표실 문 앞에서 혼자 웃으며 돌아갔다. 나는 그걸 알면서 모른 척했다. 강준혁도 알면서 모른 척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 위로 하얗게. 10년 전 나는 전화를 끊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이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 창가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복수를 위한 서울이 아니었다. 그냥 내가 만든 세상이었다. 내가 좋아서 만든.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지금 이 사람이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걸로 정말 충분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파혼당한 날 밤, 세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죠. 반드시 저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이 되겠다고. 그 다짐 하나가 반지하 월세방에서 38층 대표실까지 그녀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세진이 정말 강해진 건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살면서 알게 됐을 거예요. 어떤 다짐은 시작은 분노였어도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다짐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잖아요. 누군가한테 지지 않겠다고,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그 다짐이 꼭 복수로 끝날 필요는 없어요. 세진처럼 어느 순간 그냥 내 삶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강준혁이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세진이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뭔지 기억하세요? 다행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10년이 지나도 식지 않은 미움과 사랑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난하다고 파혼시킨 전 남자친구 10년 뒤 내 회사 입사 지원서를 들고 왔습니다. 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